피로 묶이고 돈으로 갈라진 가족. 1장. 가을의 만남. 정혜성은 호텔 로비 창가에 서서 단풍이 물든 설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평생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지만 정작 그 재산을 누릴 사람은 옆에 없었다. 아내는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저기요, 혹시 이 여행 프로그램 처음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성이 고개를 돌렸다.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았다. 예, 처음입니다. 윤말이라고 합니다. 정혜성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의 사흘 동안 혜성과 마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마리는 전직 간호사로 남편을 5년 전 암으로 잃은 후 두 딸과 함께 살다가 최근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혜성은 자신의 외로움을, 마리는 자신의 쓸쓸함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사람이 나이 들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이더군요. 혜성의 말에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요. 여행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한 달에 한 번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고 석 달이 지날 무렵 혜성은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다. 마리는 하루를 생각한 뒤 그의 손을 잡았다. 남은 인생 함께 외롭지 않게 살아요. 의장. 계산하는 자식들. 정도윤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잠시 귀를 의심했다. 재혼? 아버지가? 그래, 다음 달에 식을 올릴 거다. 조촐하게 할 테니 너희들만 와라. 전화를 끊은 도윤은 곧바로 동생 지훈에게 연락했다. 형제는 카페에서 만나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상대가 누군데? 윤말이라는 사람이야. 전직 간호사라던데 딸이 둘 있대. 지훈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형, 이거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공장 부지만 해도 100억은 넘잖아. 내 생각도 그래.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 아닐까? 두 형제의 머릿속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마리의 두 딸 오나래와 오하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나래는 변호사였고 하윤은 회계사였다. 두 사람 모두 숫자에 밝았고 엄마의 재혼 소식에 즉각 재산 문제를 떠올렸다. 엄마가 결혼하면 상대 남자의 빚도 떠안게 될 수 있어. 나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 공장 운영했다며? 숨겨진 부채가 있을 수도 있어. 엄마 퇴직금이랑 보험금 다 날릴 수도 있다고.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경험도 없는 남자가 갑자기 재혼한다는 게 수상해.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4명의 자식들은 표면적으로는 부모의 행복을 축하했지만 각자의 속마음은 달랐다. 식이 끝난 후 피로연 자리에서 도윤과 나래가 우연히 마주쳤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도윤입니다. 오나래예요.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3장. 조용한 전쟁. 결혼 후 한 달이 지나고 혜성과 마리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요양형 주택이 딸린 쾌적한 단독주택을 계약금까지 걸고 구입하려는 순간 내 자식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종합병원으로 데려가 정밀검사를 받게 했다. 아버지, 건강검진 겸 해서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검사를 마친 후 도윤은 담당 의사를 따로 만났다. 선생님, 사실 아버지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잦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약속을 잊으신다거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검사 결과상으론 정상 범위인데요.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도 양호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조금씩 아버지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지훈은 다른 전략을 택했다. 그는 마리의 딸들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희도 두 분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행복하시면 좋지만 혹시 모를 재산 문제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래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래서 제안이 뭔데요? 재산 분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혜성 씨의 재산은 정혜성 씨 자녀에게, 윤마래 씨의 재산은 윤마래 씨 자녀에게. 이렇게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문제 없잖아요. 하윤이 관심을 보였다.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혼인 중 재산 계약이라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훈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재산 분리를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마래 쪽 가족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심산이었다. 나래는 더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인맥을 동원해 혜성의 공장 장부를 몰래 열람할 방법을 찾았다. 세무조사 기록, 과거 소송 이력, 거래처 명단까지 샅샅이 뒤졌다. 있어. 여기 봐. 나래는 하윤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10년 전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제보하면 조사가 들어갈 거야. 언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정혜성 씨가 탈세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만 퍼져도 엄마가 불안해질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겠지. 하윤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혜성의 전 부인, 그러니까 도윤과 지훈의 어머니가 남긴 가족들을 수소문에 찾아냈다. 전 부인의 여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하윤은 교묘하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정혜성 씨와 결혼하셨는데 주변에서 혼인 무효 소송 가능성을 얘기하더라고요. 전 부인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재혼한 거 아니냐고. 전 부인의 여동생이 눈살을 찌푸렸다. 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그래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대비를 해야 해서요. 하윤은 의도적으로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사장. 지켜보는 노부부. 혜성과 마리는 자식들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몰래 확인한 도윤의 흔적, 재산 분리 계약을 제안하는 지훈의 전화, 공장 장부를 캐묻는 낯선 사람들, 전 부인의 친척에게서 걸려온 당황스러운 연락까지.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여보, 아이들이 우릴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나도 알고 있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는 거지. 혜성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실망스러워요. 내가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요. 나는 저 아이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결국 돈만 보고 있더군.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어요. 마리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준비 말이요?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는 거죠. 혜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5장.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 두 달 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도윤이 법원에 아버지의 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에 맞서 나래는 혜성을 탈세 혐의로 세무서에 제보했다. 지훈은 마리의 과거 병력을 들추며 건강 문제를 제기했고 하윤은 결혼 무효 소송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네 자식은 서로를 고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도윤과 나래가 법정에서 마주쳤고 지훈과 하윤은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방 가족을 비난했다. SNS에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왔고 기자들이 혜성과 마리의 집 앞에 모여들었다. 정혜성 씨, 탈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마래 씨, 재산 목적의 결혼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혜성과 마리는 집안에서 조용히 그 모든 소동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네, 그런 것 같아요. 6장. 마지막 결정. 그날 밤 혜성과 마리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재산 정리 절차를 진행했다. 공장 부지, 예금, 주식, 보험금,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그 전액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고아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괜찮소.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요. 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내 자식은 충격에 빠졌다. 도윤이 은행에 달려갔을 때 아버지의 계좌는 텅 비어 있었고 나래가 확인한 부동산 등기에는 고아재단 명의가 올라가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나래도 마리를 다그쳤다. 혜성은 4명의 자식을 조용히 바라보며 봉투 4개를 꺼냈다. 너희들 각자에게 편지를 썼다. 읽어보거라. 편지는 똑같은 내용이었다.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사랑을 찾았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준 건 축복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너는 나의 행복보다 나의 재산을 먼저 걱정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내 재혼을 축하하고 상대방 가족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너희와 나눴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사랑보다 돈을 택했다. 그 순간 가족이란 이름은 이미 사라졌다. 내가 남긴 재산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갔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내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너에게 남겨주는 건 재산이 아니라 교훈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남는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랑과 신뢰는 영원하다. 그걸 잊고 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언젠가 내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4명의 자식은 편지를 읽으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화를 냈으며 어떤 이는 멍하니 서 있었다. 7장. 새로운 여행. 다음 날 아침 혜성과 마리는 작은 캐리어 2개만 들고 집을 나섰다. 그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마리가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뭘 말이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준 것. 혜성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남겨줬소. 깨달음의 기회를 말이요. 그걸 어떻게 쓸지는 이제 그들의 몫이지. 그래도 가끔은 그리울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소. 남은 시간 동안은 서로를 위해 살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 4명의 자식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충격을 소화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원망했고
어떤 이는 자신을 돌아봤으며 어떤 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혜성과 마리는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도시를 걸었다. 저녁이 되면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이 되면 호텔방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행복하오? 혜성이 물었다. 네, 정말로요. 마리가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재산도 집도 자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펼치는 두 노부부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이제 그들의 선택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계산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혜성과 마리는 세상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들의 가슴속에 질문을 던졌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은 각자가 찾아야 했다.